브리핑 원래 이 시간은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됐는지 여러분께 차분하게 정리해드린 다음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특보에 출연하고 인양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는 경제부의 손승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손승욱 기자, 지금 어제 오전 10시부터 인양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인양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어제 밤 8시 50분에 본 인양이 시작됐고요. 오늘 새벽 3시 45분에 선체 일부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4시 47분에 옆면, 지금 세월호가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위쪽인데요. 위쪽이 4시 47분에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가 뜬 후부터 바지선과 세월호를 다시 묶는 1차 고박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박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물에서 올라온 이후에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바지선과 세월호를 묶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심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지선 중에 한쪽이 약간 큰데요. 큰 쪽 바지선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게 될 경우에는 그 바지선과 일부, 세수부는 이걸 간섭 현상이라고 표현을 간섭 했는데, 현상이 바로 그 얘기군요. 예, 일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겹치냐면 아까 나왔지만 리포트에 잠깐 나왔지만 환풍구도 겹칠 수가 있고요. 또 난간 기둥 같은 것들도 겹칠 수가 있습니다. 도르래와 부딪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도르래가 보이는데요. 도르래가 약간 바지선에서 튀어나와 있거든요. 화면 위쪽에 지금 노란색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예. 저거 부분요. 예, 지금 큰 바지선 쪽으로 약간 움직여 있기 때문에 올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인양줄이 걸려 있죠, 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세월호를. 그런데 이게 그냥 왼쪽으로 밀다, 오른쪽으로 민다 이 개념이 아니라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고박 작업인데 고박 작업은 이제 사실상 다 끝났고요. 중심을 잡고 오늘 오후 늦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13m 위까지 끌어올리는 이제 10m 남았습니다. 10.6m, 정확히는 10.6m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라고 밝혔는데 저녁 때 돼야지 그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 해양수산부가 밝히는 오전 11시에는 목표치인 수면이 13m까지 인양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발표는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간섭 현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인양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상보다 몇 시간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13m까지 끌어올리는 전체 작업이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인양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간섭 현상,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간섭 현상 해결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바람과 파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바람 파고는 다 정상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지 더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현장 판단입니다. 원래 저 해역이 물살이 빠르고 거칠기로 유명한 곳인데 다행히 어제부터 내일까지는 파도도 작고 네. 바람도 별로 없고. 예, 그리고 소조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류도 빠르지 않습니다. 소조기가 내일까지라는 점이 약간 변수이기는 하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13m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서두르겠다. 이게 해수부 입장입니다. 손승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늘 오후부터는 목표치까지 끌어올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들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조류가 빠르고 파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안전지대로 옮기게 되면요. 지금 이 세월호를 싣고 목포 항까지 갈 반잠수식 선박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잠수식 선박 위로 올리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지선과 세월호를 서로 이렇게 묶지 않았습니까? 그걸 묶고선 이제 반잠수식 선박 있는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인근 해역에 있는데요. 이제 안전지대 쪽으로 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박 위에 올리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지선과 세월호가 서로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되겠죠. 그걸 풀고 나서 다시 세월호와 반잠수식 선박을 다시 또 묶어야 되겠죠. 움직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3D로 나오고 있는데 3D 나오는데 정말
이해가 잘 되도록 잘 만들어져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 조 위에 올려놓고 이제 다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묶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위 장면에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바지선들이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인선이 끌고 가서 저렇게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린 후에 목포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2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작업까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출발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앞으로도 것으로. 출발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고. 예, 그거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일단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당초 목표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반나절이 이미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일정에서 더 당겨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일, 29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가 올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목포 신항에 거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루 안에 끝납니까? 20시간 걸립니다. 20시간 하루면 예, 4-5노트 정도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20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 주변에 이제 해안 그 길이 이제 배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해경과 해군이 호위를 하면서 적당하게 빠르게 갔다 늦게 갔다 조절을 하지만 대충 대략 2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수가 너무 많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해수부 장관은 3월 말까지 목포항 준비를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 31일, 4월 1일, 4월 2일 그 즈음에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하게 되겠고요. 8,000톤 이상 나가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구 위에 다시 올려놓는 작업도 제법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목포 신항에 안전하게 옮겨져서 육상의 거치가 되는 그 순간 인양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습과 본체 수색 작업, 그래서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작업은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욱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모셔서 세월호 인양 작업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승욱 기자와 함께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희 부총장님, 네. 세월호 인양 소식 듣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미수습자에 대한 처리 문제, 거기다 유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고, 그것이 또 고인에 대한 예의고, 또, 실존자 가족분들한테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경험상 말씀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진상규명이라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그 두 가지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뜬금없는 그런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항만 하역 쪽에 제가 한 15년 정도 종사를 했습니다. 종사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항해사의 극기간 급침, 항로 급침, 이게 그에 따른 고박 작업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침몰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73일 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안점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 고박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현장 용어로 라이싱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박 작업이 과연 문제가 있었냐 없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럼 왜냐 그러면은 고박 줄 작업이 이게 쇠로 되어 있는 강철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박 작업이 이게 터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선체가 올라왔을 때 고박 작업에 고박 줄이 터져 있는 형태냐, 아니면은 고박 줄이 터져 있는 형태가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고박 작업에 줄이 터져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급격한 항로 급침에 따른 어떤 그 충격 때문에 터졌다 볼 수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박 작업에 터져 있지 않고 그대로 고박 줄이 형태가 보존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급격한 항로 급침보다도 라이싱 작업, 즉 고박 작업의 가장 사고 발생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희 부총장님, 그 말씀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선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때 한번 못다 하신 얘기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은 세월호 인양 3년 걸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정말 어젯밤에 많은 국민들처럼 저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온 국민들 눈앞에서 사라져간 아이들이 왜 1000일이 넘도록 그 안에 있어야 됐는지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한 게 꼭 어제 오늘뿐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참 국민들이 사라져갈 때도, 물속으로 사라져갈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3년이 지나 다시 떠오르는데도 이제서야 올려줘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빨리 그 미수습된
9분의 시신이 찾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뿐입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렇게 세월호가 3년이 다 돼서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부터는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 수습사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오열을 보면서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번 통과된 세월호 조사입법에 따라서 선체 조사위를 신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권과 정부는 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국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 컨트롤 타워도 세우고 매뉴얼도 만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사고가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대형 사고가 터지면 허둥대는 후진적 반응은 여전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알리는 신호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정의당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진상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조사의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5명, 그리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3명, 이렇게 8명으로 선체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면은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3명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는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우리가 한 명을 좀 추천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희 부총장님께서 또 이 항만 하역 작업에 또 15년 동안 종사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아까 고박 작업, 뭐 나이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일단 그 고박줄에 대한 상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비행기로 따지면 이제 블랙박스 이런 형태가 됐죠. 예. 항해 기록들, 그 당시의 항해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선박에도 그 블랙박스 같은 것이 있겠죠. 항해 기록이 좀 남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 또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항해 장치 기록 부분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된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거로 봅니다. 박 교수님, 세월호 사실 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반드시 거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세월호 특조위, 그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된 그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인양 작업이 펼쳐지게 된 건데요. 일단은 이번에 꾸려지는 그 선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첫 번째는 당연히 미수습
된 그 9분의 시신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침몰의 원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가 인양됐다고 그래서 사실 세월호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헌 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은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잠깐 감옥에 있다가 이미 풀려났습니다, 벌써. 그리고 딸은 프랑스에서 아직 돌아오고 있지도 않고요. 둘째 아들은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릅니다.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부나 이후에 그 어떤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말단 간부 한 명, 해경 간부 한 명만 지금 감옥에 있을 뿐인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지켜본 국민들이 말단 경찰 한 명이 책임지고 이게 끝날 문제인가.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이 세월호 부분에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조처들이 이제 국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월호 인양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함께 인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차기 대선 주자들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목소리는 진실 규명이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제2기 특조위 구성해서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인양이 늦어진 그 병이 또 1기 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방해가 됐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하겠습니다. 반드시 잘 찾아서 이 백목항에서의 이 오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대한민국이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각오를 합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9명의 가족들은 아직 스스로 유가족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무사히 성공적으로 인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언을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직접 말한 장면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다른 대선 주자들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인양에 참으로 많은 시각이 소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한 때와 맞춰 인양되고 있는데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세월호 미 수습자 은하 엄마와 다윤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았습니다. 억만 분의 1도 헤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세월호가 무사히 인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인양되는 세월호를 보면서 3년 전 희생당한 학생들과 세월호 승객을 가슴 깊이 추모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런 글을 올렸네요. 마침내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꺼낼 수 있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안 했다니 새삼 우라도 침입니다. 부디 9명의 미 수습자 모두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성기 기자. 네. 안희정 지사는 바로 오늘 오전에 팽목항을 방문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오전에 원래 전남 지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그 팽목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가서는 그 미 수습자들이 전원 가족 품에 좀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진상 규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전에
제대로 대응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안희정 지사가 조금 전에 눈시울을 붉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런데 사실 세월호 참사 관련하면 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그 생명을 지켜내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헌재 결정문에도 일정 부분 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선 주자들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정치권도 지난 3년 동안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문제,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들이 그렇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용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자체가 이제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어떤 사안인데 국정의 혼란에 대한 부분,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공동적 책임이라 봐야 됩니다. 세월호에 대한 부분도 결국 입법권의 행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정치 이용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순수한 그대로 정말 4월 16일 이후에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졌으면은 어떤 형태로 달라졌는지 진솔하게 반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차기 대권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족한 것을 메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세월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2년 전인가요?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했던, 천막농성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에서 질타를 했었습니다. 난타를 했어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보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문제는 온 국민의 아픔이고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세월호는 사라지고 이념의 문제로 가버렸습니다. 이번 논리에 이렇게 갇혔다, 그렇죠. 이런 이번 탄핵에서도 나타났지만 세월호 책을 발간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온 국민의 아픔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우리 어른들의 숙제고 어른들이 풀 문제인데, 이거를 정치에서 이념의 대결의 장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의 장으로 이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양됐다고 그래서 그럼 또 야권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좀 안 될 거라고 봐요. 과거에 천안함을 새누리당이 이용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았듯이 야권이 이제 인양됐다고 해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풍을 당하겠지만,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갖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어떤 이념의 장으로 활용했던, 악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이 정치적 이용은 안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세월호가 다시 국민들의, 우리 모두 어른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해서 정치권이 다시는 어떤 이 세월호 문제를 자신들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듯이 그야말로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참사, 침몰한 원인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대책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바로 정치권이 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은 새로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세월호 선체가 수면이 6m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7m만 더 끌어올리면 1차 인양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마치 올림픽에 나아갈 양궁 대표 선수 뽑는 경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현장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개표 결과로 추정되는 표가 SNS를 통해서 유포가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 대선이나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결과가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유포가 됐다면 그 선거 자체는 무효화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인데, 그래서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회의 결과를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떠도는 개표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진상조사 결과 선거 방해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가차없이 형사 사법조치,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리하면은 진상조사 후 형사 고발.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 그것조차도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6시까지 소위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인터넷상에 소위 문제가 된 자료가 돌기 시작한 게 한 6시 반, 그러니까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돌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지금 한 3가지 정도 자료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지역을 총괄한 자료가 하나 있고, 인천 지역만 또 총괄한 자료가 하나 있고, 하나는 경기도, 인천, 부산 이렇게 세 권역을 총괄한 자료, 이렇게 3가지 자료가 돌고 있는데 어디서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그 민주당 오늘 회의 브리핑 결과를 보면 그 어깨 너머로 본 수준이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자료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 이상을 이제 득표한 걸로 돼 있고 2등은 이재명 시장이고 3등은 안희정 지사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네요.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이 아닌 다른 진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소위 대세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1등한테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선거 관리를 현재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위탁을 한 상태죠. 당하고 중앙선관위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가 다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선거 진행 과정과 이런 거는 그 개표하는 데까지는 중앙선관위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 관리가 26일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할 수 없이 어제 실시한 것이고, 그 결과 나온 것은 봉인을 해서 당 선관위에 넘겼다고 그럽니다. 26일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중앙선관위는 민주당 경선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겁니까? 모든 정당의 소위 경선 관리에서는 위탁은 그 다음 선거 준비를, 본선 대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박 교수님, 네. 민주당은 차기 집권당이 되겠다는 야망을 지금 키우고 있는 정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렇게 사전 개표 결과가 SNS 통해서 유출이 됐다. 물론 이게 진짜 자료인지 누군가가 뭐 생각해서 만들어낸 가짜 자료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특히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신망감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관리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선관위의 자료가, 그러니까 즉 중앙으로 집결된 그 자료가 유출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선거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250곳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250곳에서 개표가 됐습니다. 전국 250군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개표 과정에 각 후보의 참관인들이 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4명씩 총 1000명이 지역별로 그 결과를 본 거예요. 1000명이 이미 개표한 거를 이렇게 다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기 당에다가 연락 안 했을까요? 당연히 캠프에 연락을 했을 거고 각 캠프별로 그거를 당연히 자체 집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집계된 거를 원래는 이제 공식 집계도 아니고 이제 공개를 안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개된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다만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느 캠프에서 공개했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런 시스템을 보자면은 어차피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론조사하고 유사하게 갔으면은 좀 덜했을 텐데 안 지사가 꼴찌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지사 입장에서는 27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대역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대세론을 굳혀서 추후에
결선 투표를 없게 해야 되는 게 입장인데 이런 결과가 유출된다 그러면 안 지사로서는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거 공개하지 말자라고 약속했던 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개표를 늦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간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개표 결과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네요. 어제 현장 투표 결과가 일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수치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200만 넘는 국민 선거인들이 참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축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은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룰은 늘 언제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된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장이 돼야 하는데 아쉽다. 그러나 현재 룰을 보면은 참관인들 때문에 결과가 조금씩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전 대표가 했는데요. 다른 주자들의 반응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인식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신중하지 못하고 편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관련자에게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조직이 많아 작동할 수 있는 결과로 최종 투표 결과와는 다를 것이다. 이번 논란 때문에 내가 경선을 거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 측의 강훈식 의원은 진위 여부, 유분리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 상황에 대한 당 지도부와 당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 알겠고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경선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겠다.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안희정 지사가 직접 언급한 건 없고요. 안희정 지사의 캠프 쪽에서는 일단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는 과거 같았으면 경선이 중간에 경선 일정이 중단되거나 이랬겠죠. 5년 전에 당시에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도 ARS 조사를 놓고 이른바 모바일 투표였죠. 조사를 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울산 경선이 하루 중단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요인은 지금 그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이걸 꼭 이전 투구하듯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성조 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제 SNS상으로 돌았던 정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의도했느냐 의도되지 않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도를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SNS상에 떠든 정보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소위 지적했듯이 밴드웨건 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참관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각 캠프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으니까 충분히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출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당에서 경선을 할 때는 경선 룰 협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 경선 룰 협의라는 것은 각 캠프에서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될 것이며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경선 룰 협의를 할 때 이 보안상의 문제까지도 아마 짚어줬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밀봉 상태에서 결과가 유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체 보완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제3자 또 다른 형태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까지 이야기가 됐느냐라는 문제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유출될 수 있게 보안에 대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안희정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것을 방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확실한 2위, 3위를 만들고 또는 2위와 아주 근접한 후보가 되게 되면은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저께 한 동시 투표 자체가 얼마만큼 근접한 수치에 대해서 1, 2위가 좁혀지느냐 이런 것들이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에서도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상했을 대로 25일 날에 대구의 ARS 투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 호남의 그 지역 경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좁혀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현장 투표에 대해서 예상과는 달리 많이 벌어진 형태로 이제 숫자가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근접됐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안희정 캠프로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지금 이상희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상희 부총장의 개인 생각이신 거죠.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팩트나 이런 것은 나온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경선 또 사전 투표 이 결과의 일부가 유출이 됐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자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왜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가열시키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을 더 치열하게 만드느냐.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간에 상당히 네거티브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루비콘강을 두 사람이 건넜다. 한때는 같은 동지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 개표 결과의 일부 자료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늘 강조하지만 정말 한 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하는 도중에 있고요. 또 이제 경쟁하다 보면 때로는 서운한 점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 팀으로 똘똘 뭉칠 테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하죠.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고. 페이스북에 직접 글 올리실 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 마음은 지난 한 2달 동안 저는 제 본의와 상관없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두드려 맞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부정됐습니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제가 그렇게 혼날 얘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발언의 취지와 상관없이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제 서운함을 밝힌 겁니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그 직전에 두 사람이 SNS나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 네거티브 공방과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두 사람이 한 얘기가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이 아무리 치열해도 동지는 동지입니다. 동지들이 네거티브 때문에 되레 신선한 정치 이미지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기서 동지가 누구를 겨냥하는 건지 지칭하는 건지 아마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또 이런 걸 올렸죠. 정말 이거는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조금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건데요. 후반부를 보면 문재인 후보 측의 이런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은 성공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성기 기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여전히 상당히 서운하고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같이 민주화 운동도 해온 동지인데 본인의 대연정 발언이나 선의의 발언, 선의 관련 발언 이 발언을 보면 앞에다 전제가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연정 같으면 개혁에 동참한다면 또는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는데 그런 전제를 다 빼고 이게 마치 그 국정농단 세력과 그냥 손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본인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동지들한테 부정당하는 것 같다. 이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요. 그런 것들을 좀 주변에 만류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이게 경선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만류가 많았다 그러는데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걸 올린 시간이 새벽 2시였다. 새벽 2시였는데 그 전에 이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캠프 내 카톡방을 통해서 자기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참모들은 한 번씩 다 봤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보고 참모들 거의 대부분이 이걸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안희정 지사가 그냥 올려버렸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역시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올려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결국 후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박 교수님은 지금 네거티브 공방 사실 저 부분도 민주당 경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기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앞으로 네거티브가 없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선이 결선이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의 경선이 사실상 예선이 결선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당시 이 두 분의 그 네거티브 정말 전입 가경이었거든요. 당시에 뭐 최태민 또 BBK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로전 네거티브가 정말 엄청 났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아직까지 거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즉 지금 여론조사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을 흔들려고 하는 안지사 측이나 또 대세론을 지키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측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대연정이라든지 이런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큰 정책에서 사실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그 본심, 왜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느냐, 왜 동진대 한 팀인데 적대하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둘러싼 이 감정 싸움은 오히려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냐.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 이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은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비판을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네거티브다. 상당히 답답한 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라도 그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건 악의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 소위 검증 공세를 미리 차단하는 프레임 전략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희 부총장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뭐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이게 파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또 목격해왔습니다만은 경선의 휴유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발로에서 이제 생겨나는 것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두 사람의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자면 노무현의 어떤 적자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문재인 전 대표 측과 안희정 지사 측은 그 적자론에서 안희정 지사 측이 뭔가 모르게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신위원회는 적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고 거기에 반해서 또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 같은 좀 애매한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뜻에서 그런 감정들이 좀 표출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이 상승 국면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표출시키려는 그러한 안희정 지사 측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25일날 예정됐던 대규모 투표와 그 다음에 호남 지역 경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충청 경선, 이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 포인트거든요. 호남 지역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비판적 정서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붐업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에 더 상기시키고 이에 따라서 근접한 어떤 경선의 구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충청이 사실상 안희정 지사의 텃밭이니까 거기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전략적 포석이 좀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그리고 개표 결과로 추정되는 자료의 사전 유출 의혹 이런 부분들을 놓고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대선 주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매주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반영이 됐는지 어땠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1.4%포인트 올라갔고요. 물론 격차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어쨌든 올라갔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홍준표 지사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떨어진 게 또 눈길이 가네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2%로 올라왔네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다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갑자기 신규 진입 아닙니까?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이제 선언을 하고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2차 컷오프까지 이제 통과를 한 상태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태극기 민심,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소위 친박 중심의 그런 탄핵 반대하는 그런 보수층이 태극기 집회에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차 컷오프 올라올 때도 그 생각한 것보다는 성적이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번 조사가 리얼미터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20일이면 어제까지죠. 네. 그러면은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이 검찰 조사, 출석, 그렇죠. 검찰 출석 이것을 전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위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리고 태극기 시위의 이미지를 오롯이 안고 있는 이 김진태 의원의 지지율이 여기에 보수층 소위 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집이 이 순간에서는 당시에 뭐 박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 쓴 게 뉴스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김진태 후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주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함께 어쨌든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방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계속해서 합동 방송 토론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진태 의원이 현재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토론회 때마다 상당히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또 뭐 대선 때는 한때 같은 길을 갔던 분들이니까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 후보님이 여의도 정치를 조금 떠나셔서 그 참상을 다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당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첫 번째 장본인 김무성, 유승민 두 분입니다. 우리 홍 후보님이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경선 통과는 다 됐다고 뭐 전제 하에 그렇게 하신 건지 그걸 하나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당내 걸림돌만 없으면 뭐 연대나 이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럼 걸림돌이 저나 이렇게 반대하는 우리 이인재 후보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우선 경선은 제가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선에 통과 못하면 나는 경남지사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이 보통 1년 이상 계속이 되는데 이제는 불과 2달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걸 대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신 있는 걸 떠나서 이미 다 된 것처럼 된 것처럼 한 일은 없고요. 다 된 것처럼 전제하에 하신 게도 문제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래 하면 안 되죠. 걸림돌이라는 건 그런 말 한 일이 없습니다. 보도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신문에 나온 게 전부 진짜라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네, 홍준표 경남지사 허허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토론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지사에게 일제히 다른 후보들이 포문을 열고 그런 양상이네요. 네,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일반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지만 컷오프할 때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표를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등 달리는 후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겨냥을 해서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거죠. 예. 이상희 부총장 보시기에 지금 홍준표 지사가 상대적으로 좀 토론회 하는 모습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경선 통과는 그렇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네요. 네. 경선 통과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본선이 문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선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2달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은 본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 보수 대일합의 단일화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김진태 후보 측에서 김진태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 측은 소위 친박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친박의 대표주자인데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후보가 되고 또는 뭐 합당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친박에 쓸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본선을 이긴다 이런 건데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지 않고 일반 재판으로 그냥 갈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재판 자체가 길게 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간다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뭐 1년까지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친박 정서가 계속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보수의 결집 자체가 그것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넥스트 스텝, 즉 친박의 다음 행보도 여기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쪽에서는 여기에 친박의 대표 주자로서 실질적으로 홍준표 지사를 계속 견제하고 여기에 최소한의 어떤 근접한 관계의 구도를 만들어 놔야만이 이런 향후의 정치적 일정 자체도 순조롭게 친박의 의도한 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연대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두 사람이 신경전 벌인 건데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뭐 한다 이런 또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연대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와 다른 후보들의 생각이 좀 틀린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홍 지사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친박 계열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연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대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당까지 순차적으로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연대가 되려면 1차적으로 바른정당과 연대가 돼야 될 텐데 바른정당은 한국당이 이게 친박 중심의 정당이다.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소위 홍준표 지사와의 연대 조건으로 친박 그 세력 가운데 진박이라고 부르는 강성 친박들의 인적 청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홍준표 지사와 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될지 남경필 지사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소위 친박 중에 강성 인사들을 쳐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박의 대표주자로 나와 있는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사전에 홍준표 지사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세월호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